오늘은 김문수 전 장관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한대훈 대표하고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특히 친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김준호 대변인님. 사실 친윤 사이에서 인기 많은 것도 약간 철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 뭐 한도수 총리를 뭐 밀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친윤 사이에서 이제 김문수 장관에 관련돼서는 이제 인기가 많이 시그러든 것 같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 아니냐. 계엄 사태 후에 국무위원들을 이제 본회의장에서 다 일으켜 세운 다음에 네. 이제 뭐 인사하라고 했는데 김문수 장관은 기립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 이제 그런 뭐 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사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75세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인데 네.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시면은 아마도 당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가 힘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렇죠? 친윤은 그러니까 연배가 많고 우선 예. 당의 기반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네. 현실 정치에서 떠난 게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지사를 떠난 지도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당시에 이제 뭐 대구에서도 출마를 하셨는데 대구 텃밭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한테 져서 낙선을 하시고 네.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셨는데도 낙선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김문수 장관을 대선 후보로 민다고 한들 그분이 낙선하게 되면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당권을 가진다거나 무언가 정치 활동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뭐 아. 은퇴 수순을 밟게 될 건데 그럼 결국 친윤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옹립한 후보를 세웠고 당은 이제 우리가 다시 접수할게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는 것 같은데 스타일 자체가 꼿꼿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친윤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분이 본인들이 주무르는 대로 안 주물러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김문수 장관을 배제시키고 한덕수 총리나 이제 전혀 다른 뭐 최성우 총리, 부총리 얘기도 나왔었고 했었는데 계속 대안을 찾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상한 전횡, 합종 연행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바보 같은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과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장관만큼의 훌륭한 정치는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부천이라고 하는 저희 당이 어떻게 보면 불모지였죠. 네. 그 김문수 장관이 부천에서 당선된 이래로 아마 저희가 한 번도 부천 지역에서 승리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곳에서도 당선이 되셨고 경기도지사도 연임을 하셨던 만큼의 행정력은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다. 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현재까지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문수 장관의 그런 일대기나 뭐 그런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도 과연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예. 그때 우리가 민주당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그 차원이라고 좀 봐요. 정치 상황이 어렵고 야당과의 교착 상태라고 해서 그 해결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예. 정치를 문제에선 정치로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 군사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결정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 한 70% 정도가 따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국민 대다수의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가 너무 다른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지금처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극단적인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신다면 네. 본선 나가면 민주당의 단골 공격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빼도 박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외통수에 이제 예. 몰릴 우려가 예. 있네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서 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는 것도 어떤 식으로 지는 것이 있어야지 저희가 향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제기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장관이나 뭐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가 내란 세력으로 프레임이 몰리게 씌워져 되네요. 가지고 규정이 지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회생 불가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수 우파 진영이 진짜 괴멸 수준에 이를 거예요. 결국 정치는 명분인데 그 네. 명분 자체를 이제 뺏기게 된다. 그렇죠. 그런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 하나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광훈 씨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생각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정광훈 목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 사회에서 미치는 그런 악영향도 너무 해악이 크고 이런 부분이 만약 지금도 동일하게 저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것 또한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합리적인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내주는 꼴 아닌가요? 결국 그러면 누가 최종적으로 대권을 거머쥐는지를 좌우하느냐?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중도층, 무당층, 뭐 지정당 없음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세를 좌우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무당층, 중도층에 대해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무당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다음 대선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맞습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사실 이번